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한 연준은 다음 달 4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 철강 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최원아 씨. 최근 부쩍 오른 수입 철강 가격에 영업이익이 줄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속에 우리 경제도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치솟으며 중소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거듭하는 환율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연이은 빅스텝과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달러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 악재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킹달러 시대의 도래로 다른 주요국 경제는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고통받고 있는데 달러와 강세까지 겹쳐 수입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최근 11개월 동안 외환 보유고가 약 11%나 감소해 일각에선 외환 위기가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외환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환율 급등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환 시장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 수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 증가가 달러와 환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통화 수합 계약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에 달러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 보유고를 해외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달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으로 외화 조달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 환경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분기 평균 잔고 6억 달러 기준이었던 국민연금 단기 외화 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더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외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환율 방어용 달러화 자금 조달 방안으로 피마레포 활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마레포는 미국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도 연준으로부터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피마레포를 활용할 만큼 외환 보유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란 실사 이미지와 가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 외계인이 나타난 장면, 화성에 착륙한 인간이 탐사를 하는 장면 등을 생생하게 구현해낼 수 있게 되죠.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활용됩니다. LED 월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구현해내는 타원형의 디지털 배경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탄생 이전에는 가상 배경을 구현하기 위해 크로마키로 불리는 초록색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빈 화면에 손짓을 하고 배우들이 빈 공간에서 배경을 상상하며 연기했죠. LED 월은 크로마키의 발전된 버전입니다. 화면에 담길 가상화면을 미리 준비해 LED 월에 띄워두고 몰입감 있는 연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CG 요소를 촬영과 동시에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감독이 원하는 장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에 CG를 합성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제작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만달로리안에서 처음 버추얼 프로덕션을 선보이며 산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상 속의 우주 공간을 현실감 있게 구현해내었고 배우들도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은 예능과 공연에도 쓸 수 있습니다. LED월에 표시되는 CG가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구현하는 데에는 3차원 게임 개발 도구인 언리얼 엔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브 스튜디오스, 자이언트 스텝, V8 코퍼레이션, 덱스터 스튜디오, CJ E&M 등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촬영, 시각효과, 실시간 게임 엔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프로세스에도 혁신을 가져다주는 개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의 영상 제작에 관여를 하곤 합니다. 감독, 미술 감독, 촬영 감독, 시각효과 감독과 기타 제작팀까지 모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번의 확인과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객 입장에서도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몰입감도 높아지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성도 높아집니다. 관객들은 환영과 같은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받으며 세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장면에 필요한 세트를 일일이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트를 지어서 한 번 사용되면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부서지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합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하면 가상 공간의 시각적 요소를 구현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비용도 적어집니다. 수많은 인력이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며 촬영을 할 필요도 없어지죠. 심지어는 현실에서 구현 불가능한 상상 속의 모습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문화에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사용의 편리성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기의 출현으로 예술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표현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상상 간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표현의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 불황기에 오히려 성장하는 NPL 시장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 잔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PL은 Non-Performing Loan, 즉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단어로 금융회사가 통상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여신이 NPL이죠. NPL 비율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총 여신, 즉 총 대출 중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NPL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총 대출 중에서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된 채권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서 선제적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위험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NPL을 매각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가진 NPL을 전업투자사와 같은 NPL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NPL 투자회사는 금융회사로부터 NPL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를 회수하거나 담보를 처분하는 방법, NPL을 재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한계 기업과 취약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NPL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들의 NPL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엔 불경기 등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왜 애꿎은 실업률이 늘어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도 줄이고 실업률도 줄여 모두가 행복할 순 없을까요? 필립스 커브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1958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뮤얼슨 등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도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필립스 커브 이론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 물가와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아지거나 동시에 높아지는 건 적어도 필립스 커브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걸까요? 통화량을 늘리거나 댐을 짓는 등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생산을 늘린 만큼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을 확대해 실업률은 감소하죠. 긴축 때에는 반대로 같은 원리로 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늘게 됩니다. 물가와 실업률 모두 잡을 수는 없기에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이 둘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죠.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물가와 실업률이 모두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필립스 커브로는 설명할 수 없었죠.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는 데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오일 쇼크 같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필립스 커브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필립스 커브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봤죠. 필립스 커브는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론 필립스 커브가 들어맞지만
장기적으론 필립스 커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실업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인플레이션만 생길 뿐 실업률은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정부가 매번 실업률을 잡기 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음에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이 부정확할 때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등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정확하게 물가를 예측한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필립스 커브는 일정 실업률 수준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수직이 됩니다. 이때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죠. 물론 단기적으론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줄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도 줄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립스 커브의 무용론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발달과 공유경제의 등장 등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으로 필립스 커브의 물가와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죠. 그럼에도 필립스 커브는 여전히 재정과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립스 커브가 살아남아 경제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사에 가입하고 핸드폰을 개통할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유심카드. 이 카드에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IC칩이 탑재되어 있어 전화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심카드가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eSIM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인베디드 심의 약자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물리적인 유심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기기에 내장되어 기능합니다. 기기에 내장된 IC카드에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받으면 기존 유심카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eSIM을 사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모바일 기기에 유심카드 삽입 장치를 넣을 필요가 없어 구조가 간단해지고 소형화에 유리해집니다. 스마트워치들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eSIM을 탑재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eSIM이 대중화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2022년 여름부터 통신사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2018년 모델부터 eSIM을 지원하며 국산폰의 경우 플립4와 폴드4부터 가능합니다. eSIM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던 듀얼 유심폰이 대거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보통 eSIM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는 기존의 물리적 유심카드 슬롯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한 기기에 2개의 전화 회선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령 업무상 통화가 많은 직종에서는 업무용 전화와 개인용 전화 2개를 함께 소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eSIM과 물리유심에 각각의 번호를 등록할 경우 한 기기에서 2회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첫 번째 유심에, 기본 통화량만 많은 요금제 유심을 두 번째 유심에 넣어 사용하면 통화와 데이터를 모두 많이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유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도 현지 통신사의 eSIM을 미리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여행지에서 유심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또 로밍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한 기기에서 여러 eSIM을 저장해두고 교환하면서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반대로 한 eSIM을 다른 기기로 옮기려면
대리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유심카드만 옮기면 되는 기존의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애플은 최근 발매한 아이폰 14의 미국 모델에서 물리유심 슬롯이 없고 e심을 동시에 2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심카드가 디스켓이나 카세트 테이프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년은 축복이자 기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풍년은 오히려 기피 대상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풍년으로 쌀 공급이 과도해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오히려 줄게 됩니다. 정부도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쌀을 수매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큽니다. 농가와 정부 모두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쌀 의무매입법이 통과된다면 풍년은 매년 찾아오는 가을의 불청객이 될지도 모릅니다. 쌀 의무매입법으로 불리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진 경우 정부가 초과된 쌀 생산량만큼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정부가 재량으로 쌀을 매입하는데 이를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주식인 쌀의 생산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기존에도 쌀 생산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해왔던 것이죠. 올해도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는 지난 9월 쌀 45만 톤가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쌀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쌀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2년 69.8kg에 달했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작년 56.9kg으로 10년 사이 13kg가량이 줄었습니다. 쌀 생산량도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점차 줄고 있지만 소비량의 감소폭이 훨씬 커 쌀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쌀 수급 불균형이 이미 큰 상황에서 정부가 쌀 생산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쌀 증산을 유인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당도 쌀 의무 매입법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죠.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 수매 비용은 이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쌀 수매 비용은 약 5,550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의무매입법이 통과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늘어 2026년부턴 쌀 매입 비용이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기보단 농가들이 쌀을 밀, 콩 등 다양한 작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기도 한 만큼 식량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쌀 의무매입법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쌀 의무매입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농가들의 말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올해 쌀 100g에 해당하는 밥 한 공기 가격은 겨우 204원. 고물가로 쌀 생산비마저 늘어 농민들 사이에선 쌀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이 폭락한 것이 정부의 늑장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쌀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쌀값이 급락했다는 것이죠. 결국 쌀 의무 매입법이 아니더라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쌀 의무 매입법을 놓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어 쌀 의무 매입법의 미래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쌀이 식량 안보에 있어 핵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쌀 의무 매입법 이외에도 쌀 가격과 생산 모두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유행 이후 주요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은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갈등과 함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올해 경제 이슈를 지배한 화두가 된 이유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가계와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부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과 성장 지표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도 정부가 금리 인상과 고강도 재정 긴축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금리 시기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누적될 시 향후 내수 경기의 악화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 훼손까지 염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상당 기간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혹독한 재정 다이어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2년간 재정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공공부문 지출을 위한 차입이었습니다. 정부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조세와 차입으로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합니다. 조세는 재원 조달을 가장 근원적 수단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이 오른다고 조세 수입이 한없이 늘지는 않는데 이는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노동과 투자 유인이 감소해 생산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인상될 때 일정 수준까지는 조세 수입이 늘지만 그 이상부터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레퍼 곡선이라고 하며 정부가 세율 인상 시 처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제약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부가 마냥 세율을 올린다고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율 인상은 필연적으로 조세 저항을 가져와 많은 조세 행정비용을 수반하며 탈세 등 지하경제 거래를 키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율 조정은 가계와 기업의 노동과 투자 등 생산활동 전반의 유인체계를 변화시켜 수많은 사회적 조정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밖에도 세율 인상은 납세자에게 대단히 인기가 없는 정책임이 명백합니다. 투표로 정권 성적표를 심판받는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 하에서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도 납세자 못지않게 세율 인상에 부담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까요? 바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공채를 발행해 채권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립니다. 이때 주로 빚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아지며 이는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쁠 때 세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정부의 국공채 발행량과 정부 부채는 늘어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세금보다 빚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재원을 빚으로 조달하든 세금으로 조달하든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리카도의 견해와 정면으로 상충합니다. 리카도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래의 증세를 동반하므로 국공채는 미래의 세금 고지서와 같다고 봤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빚을 내서 지금 돈을 쓰는 행위는 미래에 쓸 자원을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채는 그 자체로 순자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민간도 이를 알기에 국공채 발행 증가는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리카도 등가 정리 또는 공채 중립성 정리라고 하며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에서 세금과 차이, 즉 정부의 빚은 오늘의 세금이냐 내일의 세금이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데 가령 국공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는 사람은 지금 경제활동하는 기성세대이거나 투자자이고 미래에 이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참여한 젊은 세대이거나 유소년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세대 간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쓰더라도 정부가 돈을 써서 적극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만들고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국공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빚을 져서 재정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의 빚보다 현재의 지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정부의 지출활동 근거가 정부 부채와 정확히 어떻게 연관되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지출을 늘릴 때마다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리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민간 모두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10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IDC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입니다. 높은 대역폭의 인터넷 회선과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가 설치된 일종의 초대형 전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IT 서비스가 서버로부터 제공되는데요. 이 서버가 멈추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비스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IDC는 이러한 서버들을 관리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한 시설입니다. 네트워크와 서버 관리 시설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보다
데이터 센터에 맡기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웹페이지나 앱 개발사는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IDC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배출하고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정전이 발생할 때 대신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정전 방지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네이버는 수시간 내에 자사 서비스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복구되기까지 5일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각지의 자체 IDC 설비를 구축해둔 반면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아직 건설 중이라 대부분의 서버가 한 IDC에 집중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와 서비스 이중화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